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꾸준한 비프음과 수술 도구들의 금속성 소리는 항상 김필 박사의 안식처였다. 수술실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갔다. 각 절개에는 목적이 있었고 각 봉합은 치유를 가져왔으며 거기에는 속일 공간이 없었다. 만약 그 밖의 삶이 그만큼 직선적이고 단순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름다운 작업이었습니다. 김 박사님. 그의 수술 조수는 김 박사가 젊은 환자의 심장에서 마지막 봉합을 마친 후 말했다. 또 하나의 생명이 구해졌다. 김 박사는 마지막 실이 완벽할 때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울의 선두적인 소아 심혈관 외과 의사로서 이 세심함으로 명성을 쌓았다. 그의 수술대 위에 있는 모든 아이는 마치 자신의 지민이나 민호처럼 대했다. 토레스 박사님, 클로즈업 부탁합니다. 어제 수술한 김영훈 소년을 확인해 볼게요. 김 박사는 수술용 장갑과 마스크를 벗으며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7시 30분. 또다시 서울종합병원에서 늦은 밤이었다. 지은은 이해할 것이다. 그녀는 항상 그랬다. 아마도 너무 이해심이 많았을지도 모른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의 전화가 울렸다. 아내로부터 온 문자였다. 저녁은 걱정하지 마세요. 쌍둥이들 데리고 민수의 집에 피자 먹으러 갔어요. 푹 쉬세요, 민수. 그의 남동생은 최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다. 처음에는 김박이가 자주 있는 의학회의와 늦은 수술들 때문에 민수의 존재에 감사했었다. 그런데 최근 그저 가볍게 초대하는 저녁 모임과 갑작스러운 방문들이 그의 속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김 박사님, 한 간호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나중에 집에 들러서 김씨 부인과 파티 준비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병원 연례 기금 마련 행사, 그렇지. 지은과 어머니인 미영은 최근 몇 주간 그 행사를 준비하느라 끊임없이 붙어 있었다. 김박이는 그들의 친밀한 관계를 항상 고맙게 여겼지만 최근 들어 그가 방에 들어갈 때마다 속삭이는 듯한 대화와 갑자기 입을 다물게 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수술 후 환자들을 확인하고 차트를 업데이트한 후 김박이는 집으로 향했다. 차고에 차를 세운 후 집은 어두운 채로 있었고 주방 창문에서 따뜻한 불빛만이 보였다. 지은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아마 어머니와 함께 커피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았다. 김박이는 열쇠를 사용해 집의 사무실로 통하는 옆문으로 들어갔다. 내일 수술을 준비해야 했기에 몇 가지 전어를 살펴보려고 했다. 집의 난방 시스템이 돌아가며 김박이는 가죽 의자에 앉았다. 그 퍼미려한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게 하면서 공기 중에 떠도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쌍둥이들의 눈 색깔에 대해 다시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긴장감 있게 들렸다. 뭐라고 말했어요? 지은의 대답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항상 말하던 대로 할머니가 파란 눈을 가졌다고. 하지만 미영, 그는 의사예요. 유전학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잘 이해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커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절대 쌍둥이들이 그의 형제의 자식이라는 걸 알게 해선 안 돼요. 그럼 그가 무너질 거예요. 김박이의 손끝에서 의학저널이 미끄러지듯 떨어지며 부드럽게 책상 위에 떨어졌다. 그 말들은 공기 중에 독가스처럼 퍼져 그의 세심하게 짜여진 세상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다. 민수는 신중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그 위로 흐르는 음성에 대한 김박이의 인식은 거의 없었다. 크리스마스 별장 여행은 완벽한 은신처였어요. 김박이는 항상 응급실 근무로 바빴으니까요. 15년, 미영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이 비밀을 15년 동안 지켜왔어요. 때때로 지민이와 민호를 보면 그들의 얼굴에서 민수를 너무 뚜렷하게 봐요. 그 파란 눈, 김박이는 움직이지 않은 채로 앉아 있었다. 의사로서 훈련된 손끝이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다.
수년간의 의료 훈련은 그에게 정보 처리의 방법론과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 훈련이 자동적으로 작동했다. 그의 어머니와 아내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속임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쌍둥이들, 그의 15살짜리 아이들이 아마도 그의 형제 민수의 생물학적 자식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여러 사람들이 이 속임수를 유지해왔고 그 중에는 그의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박이는 항상처럼 정해진 일정을 따르며 움직였다. 지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쌍둥이들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학교 버스를 기다리게 하고 사무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환자 파일을 검토하는 대신 두 통화를 걸었다. 첫 번째는 의료과실 사건을 다룬 동료가 추천한 사설 탐정에게였다. 두 번째는 그의 개인 변호사 제임스 모턴에게였다. 자녀들을 위해 설립한 신탁기금에 대한 배경조사를 부탁해요. 김박이는 탐정에게 지시했다. 여행 기록, 신용카드 명세서, 전화 기록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주세요. 가능하면 15년치 데이터요. 모턴에게는 그의 지시가 똑같이 구체적이었다. 서울주의 이혼법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세요. 특히 불륜과 관련된 부분으로 의지은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다. 당신은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어느 날 저녁, 김 박사는 사무실에서 탐정의 초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민수의 별장 근처의 작은 민박집에서의 정기적인 비용이 16년 전부터 나타나 있었다. 전화 기록에는 키르스텐과 민수 사이의 전화와 문자 패턴이 있었고, 이는 필의 의학회의 기간 동안 점점 더 자주 나타났다. 사무실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서류를 빠르게 서랍에 넣었다. 지민이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의 파란 눈, 민수의 눈, 기쁨으로 반짝이는 눈빛. 아빠, 생물학 숙제 도와줄 수 있어요? 유전학을 배우고 있는데 우성 패턴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아이러니에 그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다. 대신 그는 책상 옆 의자를 가리켰다. 여기 앉아, 사랑아. 뭐가 어려워? 우리는 푸넷 제곱을 하고 있어요. 지민이 책을 펼쳐놓으며 설명했다. 두 명의 갈색 눈 부모가 어떻게 파란 눈 자식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은 그게 정말 드물다고 하셨어요. 김 박사는 턱이 굳어지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드물지. 사실 두 부모가 모두 갈색 눈일 경우 파란 눈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약 6, 7%야. 그럼 지민이랑 나는 파란 눈을 가졌잖아요. 그 확률은 어떻게 되죠? 지민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해. 김 박사는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내 증조 할머니가 파란 눈을 가졌다고 했어. 때때로 유전자는 세대를 건너뛸 수 있어. 그 거짓말은 그의 입에서 씁쓸하게 느껴졌다. 지민은 아무 의심 없이 그 설명을 받아들이며 환하게 웃었다. 15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날 밤, 김 박사는 그들의 침실에서 키르스텐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 물론 다음 주말 별장 수리하는 거 도와줄게.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필은 보스턴에서 심장학 회의가 있잖아. 아니,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의 아내의 웃음소리는 이제 그에게 유리 조각처럼 가슴을 찔렀다. 알잖아, 민수. 항상 의학저널에 파묻혀서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을 구하는 거. 김 박사는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는 문을 살며시 닫고 노트북을 열어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속임수의 패턴들. 그의 의학훈련은 철저한 기록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증거는 곧 닥칠 일에 꼭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 날, 그는 쌍둥이를 위한 DNA 검사를 일상적인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예약했다. 그의 아버지로서 법적인 아버지라고 쓰면서 그는 씁쓸하게 자신을 다독였다. 그는 그것을 승인할 충분한 권리가 있었다. 결과는 일주일 후 봉투에 밀봉되어 도착했다. 그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해 주었다.
친자 확인 확률 0%. 김 박사는 그 결과를 자신의 금고에 보관했다. 그리고 탐정의 보고서와 첫 번째로 들었던 대화 후 그가 주방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도 함께 보관했다. 새로운 증거 하나하나가 그의 결혼, 가족, 신뢰의 무덤에 못을 박았다. 병원에서 김 박사는 평소처럼 수술과 상담을 계속했다. 동료들은 그의 태도에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했다. 김필 박사는 언제나처럼 정확하고 전문적이며 어린 환자들에게 헌신적이었다. 정말 기적의 의사네요. 한 감사한 어머니는 그의 아들이 선천성 심장 결함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아이들의 생명을 다룰 수 있죠?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김 박사는 그녀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보며 답했다. 나머지는 모두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병원 기금 모금 행사가 다가왔고 김 박사는 키르스텐과 어머니가 준비에 몰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올해는 가족 관계를 주제로 선택했다. 너도 올 거지? 어머니가 일요일 저녁 식사 중에 물었다. 너무 바쁜 거 알지만 키르스텐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김박이는 그녀가 키르스텐의 이름을 강조하는 걸 들으며 아마도 몇 년간 이렇게 그의 죄책감을 자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이죠, 어머니. 절대 빠질 수 없죠. 민수가 식탁 건너편에서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병원에서 대신 일할 수 있어요, 큰형님. 가족이 뭐겠어요. 쌍둥이들은 민수와 사적인 농담을 나누며 웃었고 김박이는 키르스텐이 빵 바구니를 건네며 민수의 손을 스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제스처의 자연스러운 친밀함은 그의 바로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그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그날 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후 김박이는 계획을 수정했다. 김필 박사는 쌍둥이를 위한 신탁기금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들은 이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그는 그들이 진실을 알기 전에 그 기금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자기야, 자러 갈래? 키르스텐이 위층에서 불렀다. 그는 잠시 후 답했다. 환자 기록만 마무리할게. 대신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시애틀의 외상 수술 직위. 현금으로 지불한 새 아파트. 현재 삶과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은행 계좌. 2주 후 김필 박사는 필라델피아 제너럴 병원에서 마지막 수술을 했다. 희귀 심장 질환을 가진 6살짜리 소녀의 복잡한 수술이었다. 언제나처럼 그의 작업은 완벽했다. 이 병원의 큰 선물이네요. 외과 과장이 수술 후 말했다. 이 아이들은 당신 덕분에 행운이에요. 김 박사는 자신의 아이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결코 진정한 그의 아이들이 아니었다.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떠나는 것일 때도 있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위에 한 통의 봉투를 남겼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DNA 결과, 조사 보고서, 녹음된 대화의 전사본, 수년간의 속임수를 기록한 사진들. 비난도, 하나한 메모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증거뿐이었다. 그는 조용한 집을 마지막으로 걸어 다니며 쌍둥이 방에서 잠시 멈췄다. 지민의 바이올린은 스탠드 위에 고요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민수의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았다. 이든의 축구 트로피는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그는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운동 능력을 가졌다. 김 박사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그는 그저 걸어 나갔다. 거짓으로 세운 삶을 남기고 자신이 발견한 진실과 유지한 존엄성만을 가지고 떠났다. 차 안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키르스텐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민수 별장에 수리가 필요해. 이번 주말 내가 학회에 있을 때 쌍둥이들 데리고 올라갈 거야. 사랑해. 김 박사는 전화를 끄고 엔진을 켰다. 집을 떠나면서 그의 의학 훈련은 다시 한번 그를 도왔다. 결국 종양을 제거할 때 핵심은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병든 조직이 남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정확히 그렇게 했다. 시애틀에는 새로운 병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기술이 필요한 새로운 환자들. 모든 관계가 편안함이 아니라 진실을 바탕으로 쌓여갈 새로운 삶의 편리함이 아니라 정직함이 바탕이 되는 삶. 그가 차를 몰고 집을 떠나면서 뒤에서 그의 집은 점점 작아졌다. 그 안에서 그의 아내는 아마도 평화롭게 자고 있을 것이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짓의 거미줄이 곧 풀리기 직전인 것도 모르고 말이다. 그의 어머니는 내일 커피를 마시러 올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음모의 대화가 이어질 것이다. 민수는 아마도 방문할 것이다. 헌신적인 형과 삼촌 역할을 하며. 그러나 김필 박사는 그것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수술을 해야 하고 생명을 구해야 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그 미래는 모든 성공과 실패가 그의 것이며 그가 한때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오염되지 않은 삶이 될 것이다. 고속도로는 그 앞에 펼쳐져 있었다. 어두웠지만 맑았다. 칼날의 길처럼 일단 자르기 시작하면 주저할 여지가 없었다. 김 박사는 가속을 했다. 그의 오래된 삶의 잔해를 그가 수없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때처럼 정밀하게 뒤로 남기며 떠났다. 일부 상처는 감염의 근원이 제거될 때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거짓과 배신에 병든 조직에서 자신을 제거했다. 치유는 나중에 그만의 조건과 시간에 맞춰 올 것이다. 지금은 밤이 진실에 속한 시간, 오직 진실만이 남았다. 시애틀의 비는 김필 박사의 새로운 삶에 어울렸다. 병원 창문에 부딪히는 비의 끊임없는 소리는 외상 수술의 꾸준한 리듬과 맞아떨어졌다. 매 순간이 중요하고 과거를 되새길 시간이 없는 외상 수술처럼. 필라델피아를 떠난 지 6개월이 지났고 그는 이미 노스웨스트 메모리얼 병원에서 응급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무로 명성을 얻었다. 김 박사님, 다수의 사상자 발생 사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5분 내 도착 예정입니다. 간호사가 외상 수술실 문을 통해 호출했다. 김필 박사는 수술복을 능숙하게 입었다. 익숙한 일상은 그를 안정시켰다. 모든 것을 뒤로 한 후 처음 몇 주 동안의 혼란과 비슷하게. 상황이 어때요? 그는 주변에 모인 응급팀에게 물었다. I-5에서 다중 차량 충돌 사고입니다. 3명은 중상, 2명은 경상. 첫 번째 피해자는 심각한 내부 출혈이 있습니다. 외상 치료실이 통제된 혼란 속에 폭발하듯 활기를 띠자 필은 그동안 익숙한 명료함이 내려오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는 거짓이나 조작이 없었다. 오직 생명을 구하는 순수한 집중만이 있었다. 필라델피아에서의 그의 실종은 그 자체로 혼란을 일으켰다. 그의 변호사인 제임스 모트는 안전한 채널을 통해 그에게 최신 상황을 전달해 주었다. 키르스텐이 실종 신고를 했어요. 모트는 월간 전화에서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의심스러운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발적 실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병원은 필이.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전문적이었다. 추천하신 의료그룹에 매각되었습니다. 수익금은 새로운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쌍둥이들의 신탁기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모트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다. 신탁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없었나요? 아직은 없지만 키르스텐이 그 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어요. 그녀는 그 제한이 걱정되는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신탁기금은 쌍둥이가 25세가 되기 전까지 필의 직접적인 승인 없이는 접근할 수 없었다. 그것은 진실이 결국 밝혀지도록 하기 위한 그의 보험이었다. 그녀가 그와 결혼했나요? 필은 마치 환자의 병력을 이야기하듯 차분하게 물었다. 아니요, 모튼이 대답했다. 하지만 민수는 당신이 떠난 지 3개월 후에 집으로 이사 왔어요. 그들은 서로의 관계가 그 이후에 발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슬픔에 잠긴 아내가 시동생과 위로를 찾은 거죠. 필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전혀 유머가 없었다. 편리하네요. 필라델피아에서 키르스텐은 여전히 능숙하게 겉모습을 유지했다. 그녀는 작은 추모식을 주관했고 그곳에서 적절히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의 애도를 완벽하게 받았다. 필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녀는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병원의 업무와 긴 근무 시간 때문에. 사람들은 가끔 힘들어하죠. 민수는 그녀의 옆에서 지지해주며 가족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왔다. 오직 안젤라만이 교회 의자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그들이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손을 잡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눈빛이 과한 친밀감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쌍둥이들은 이 제16살이 되었고 아버지의 실종을 다르게 받아들였다. 지민은 학업에 몰두했다. 학교 도서관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공부했다. 이든은 점점 조용해지며 어머니와 삼촌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봤다. 엄마가 뭔가 달라졌어. 이든은 어느 저녁 함께 숙제를 하던 지민에게 말했다. 뭔가 안심이 된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지민이 생물학 교과서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글쎄. 이제 더 자주 웃는 것 같고. 삼촌 민수는 항상 주변에 있고.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게 이제 다 이상해. 지민은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도 그것을 느꼈다. 엄마가 민수를 위해 저녁을 준비할 때의 그 편안함. 그들끼리 공간에서 자연스러워 보이는 모습. 노스웨스트 메모리얼 병원에서 필은 새로운 명성을 쌓았다. 그의 동료들은 그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불가능한 시간에 일하는 뛰어난 외상 수술 의사일 뿐,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언제 저희 집에 오세요? 김 박사님, 다른 외상 수술 의사인 사라전이 힘든 근무를 마친 후 제안했다. 남편이 라자냐를 정말 잘 만들어요. 고맙지만 저는 제 삶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필이 공손하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라는 그를 신중하게 살펴보았다.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과 벽을 세우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필은 사라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벽은 목적이 있죠. 전 의사로서 중요한 것들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필은 퓨제 사운드를 내려다보는 아파트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문서화 작업을 계속했다. 모트는 그에게 필라델피아에서의 뉴스 기사, 소셜미디어 업데이트, 그리고 개인 조사관의 보고서를 보냈다. 한 장의 사진에는 키르스텐과 민수가 식당에서 함께 있었고, 민수는 손을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또 다른 사진은 지민의 피아노 리사이틀에서 찍은 것이었고, 그들은 너무 가까이 서 있었다. 쌍둥이들이 성장하며 그들의 외모가 점점 민수의 유전자를 닮아가고 있었다. 필은 모든 것을 철저히 보관하며 결국 그들이 쌓아놓은 거짓을 파헤칠 진실의 타임라인을 만들고 있었다. 한편 안젤라는 이 속임수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갈등을 느꼈다. 그녀는 상담을 시작했지만 그 죄책감의 진짜 원인을 결코 드러낼 수 없었다. 내 아들을 잃었어요. 안젤라는 치료사에게 말했다. 기술적으로는 진실하지만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죽음이 아니라 내가 만든 상황 때문이에요. 치료사는 차분히 물었다. 그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젤라는 휴지를 꽉 움켜잡았다. 나는 그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자식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치료사는 대답했다. 때때로 보호가 진실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필의 철학을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한 것이었다. 쌍둥이들의 17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제게 오두막에서 열린 화려한 파티에서 그들은 기념일을 맞이했다. 키르스텐은 새 드레스를 입고 제게 농담에 웃으며 오랫동안 함께한 파트너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가족을 위해 잭은 키르스텐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건배를 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민은 미소 지었다. 그러나 이든은 그들을 점점 더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봤다. 그 후 그는 오두막의 창고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다. 사진 속 그의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은 다른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이미지들에서 필은 조금 떨어져 서 있었고 그의 미소는 진실했지만 그가 이제는 되돌아보며 인식한 미묘한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같은 오두막에서 찍힌 크리스마스 사진들이 있었다. 수년 동안 찍은 사진들이었지만 필은 항상 없었다. 아빠는 항상 일하고 있었어요. 키르스텐은 이든이 사진들에 대해 묻자 설명했다. 아빠는 가족보다 경력을 선택했죠. 이든은 소리내어 물었다. 아니면 그게 다 다른 사람들에게 편리한 일이었나요? 키르스텐의 얼굴에는 잠시 뭔가 스쳐 지나갔다. 죄책감, 두려움. 그 후 그녀는 자신을 가다듬었다. 넌 어른들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아가. 일이 복잡하단다. 지금은 그게 별로 복잡해 보이지 않아요. 이든이 말했다. 엄마와 삼촌 민수는 모든 걸 다 알아낸 것 같아요. 민수가 개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톤이 섞여 있었다. 말 조심해, 친구. 내 엄마는 충분히 힘들었어. 시애틀에서 필은 모튼을 통해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받았다. 매 보고서는 그의 결단을 더욱 확고히 했다. 신탁 기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꾸준히 성장하며 진실이 곧 그것의 가치가 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키르스텐은 이혼을 위한 어벤던먼트를 주장할 것인지 물었지만 모튼은 그의 월간 전화에서 말했다. 그럴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녀가 하게 두세요. 필은 대답했다. 신탁 조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요. 필의 새로운 삶은 자체적으로 리듬을 만들었다. 외상 수술은 그에게 잘 맞았다.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고 목적이 명확하며 거짓 없는 집중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동료들은 그의 사생활을 존중했으며 그가 매년 크리스마스에 일하는 모습을 봤어도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필이 떠난 지 3년 후 키르스텐은 어벤던먼트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 그 후 키르스텐과 민수는 그들의 관계를 발표했으며 필라델피아의 의료계에서는 큰 소문이 돌았다. 서로를 도와주고 있었다고 안젤라는 궁금해하는 친구들에게 설명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연습된 것처럼 매끄럽게 흘러갔다.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제 18살이 된 쌍둥이들은 변화된 가족 역학에 대해 각자의 고민을 하고 있었다. 지민은 대학 지원서 작성을 위해 몰두했고 전국의 의과대학에 지원했다. 이든은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경험은 가족관계와 숨겨진 진실을 이해하려는 동기를 부여했다. 아빠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지민이 어느 날 밤 가족 모임 중 오두막의 베란다에서 이든에게 물었다. 안쪽에서는 엄마와 민수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다. 항상 생각해, 이든은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듣지 못한 진실에 대해 더 궁금해. 시애틀에서 필의 명성은 계속해서 성장했다. 그는 외상 수술 기법에 대한 혁신적인 논문을 발표했고 그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만약 누군가 그를 필라델피아에서 실종된 소아과 의사와 연결지었다면 그들은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당신의 집중력은 정말 대단해요. 김 박사님, 한 번은 특별히 어려운 응급수술을 마친 후 진 외상이 말했다. 모든 것을 문 밖에 두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외상에는 산만할 여유가 없습니다. 필은 대답했다. 환자는 우리의 온전한 집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외에서는요? 필의 미소는 따뜻함이 없었다. 외부에서는 모든 이들이 진실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진실이 얼마나 날카롭게 정확하든지 간에 실종된 지 5년 후 필은 모튼에게서 다른 종류의 업데이트를 받았다. 쌍둥이가 신탁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필은 대답했다. 그들이 질문하게 두세요. 질문이 진실로 이끕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그 질문들은 점점 더 긴장감을 만들어갔다. 키르스텐과 민수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그들의 상실 후 사랑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든은 그들의 행동에서 속임수의 패턴을 인식했다. 할머니가 우리를 볼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쳐다보지 않는지 느꼈어. 이든이 에밀리에게 물었다. 그들의 정기적인 커피 미팅 중 하나에서였다.
특히 엄마와 잭이 마치 연인처럼 있을 때는 더욱 그렇지. 에밀리는 예비의학 공부에 몰두하며 모든 것을 과학적인 정밀도로 접근했다. 불일치가 많아. 그들의 관계 연대기, 아빠의 근무 일정, 신탁기금, 지든이 조용히 덧붙였다. 너 기억나? 그 유전학 숙제, 우성과 열성 유전자에 대해 어려워하던 거. 에밀리의 파란 눈이 잭과 비슷한 눈이 살짝 커졌다. 그만해, 이든. 어떤 것들은 모르고 있는 게 나아. 모른다고? 그게 우리가 수년 동안 들은 거잖아. 이든이 끼어들었다. 그들이 계속 우리에게 말해온 거 아니야. 서울에서 필은 여전히 신중했다. 매 수술마다, 내 생명을 구할 때마다 그는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편안한 거짓보다 나은 것이라는 확신을 더해갔다. 그는 모든 증거, 모든 사진, 모든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었다. 질문이 답을 요구할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당신은 우리 외상 대응 프로토콜을 혁신했어요. 외과의장이 그의 5년차 평가에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여기서 모두에게 미스터리예요. 필은 그의 시선을 그대로 마주쳤다. 때때로 미스터리는 진실이 그 순간을 맞이하지 않아서 존재하는 법입니다. 새로운 삶의 6번째 해가 다가오면서 필은 그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쌍둥이들은 결국 신탁기금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질문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그들의 어머니, 할머니, 그들이 아버지인 줄 모르는 삼촌이 제공할 수 없는 한 가지를 필은 그들에게 줄 것이다. 바로 증거로 뒷받침되는 절대적인 진실, 완충이나 타협 없이 한강을 내려다보며 필은 그가 철저히 유지해온 파일들을 검토했다. 6년에 기록된 거짓말들. 6년의 기다림. 6년 동안 편안함이 아닌 진실을 바탕으로 한 삶을 만들어 왔다. 창문을 두드리는 비의 규칙적인 리듬은 그의 변하지 않는 결심과 일치했다. 외상 수술에서 타이밍은 모든 것이었다. 진실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언제 그것을 써야 할지 알아야 했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필은 그것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식했다. 마치 수술실에서 환자의 생명이 걸린 순간처럼 그는 그것을 확신했다. 곧 서울에서 구축된 신중한 거짓들은 그가 수집한 증거의 무게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실은 결국 고통을 동반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계획된 외과적 절개와 같았다. 깨끗하고 정확하며 궁극적으로는 치유를 가져왔다. 필은 서울국립병원에서의 아침 일과가 6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차트 리뷰, 수술 후 환자 점검, 그날의 외상 수술 계획. 세우기. 그래서 7시 30분,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린 보조의가 보통의 업데이트를 전달할 것이라 예상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얼굴 2개를 마주하게 되었다. 에밀리와 이든이 그의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이 15살의 어린 아이들일 때는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21살이 된 성인들, 필이 더 잘 알았던 얼굴들이었다. 에밀리는 이제 잭과 똑같은 특징을 가진 얼굴로 성장한 모습이었다. 이든은 자신이 생물학적 아버지와 똑같은 운동 능력을 지닌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빠. 에밀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손이 약간 떨리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제는 슈미트 박사님이라 불러야 할까요? 필은 그대로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중립적이었다. 들어와. 문 닫아 그들은 신중하게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6년 동안 쌓인 질문들이 그들의 눈에 담겨 있었다. 그들의 눈은 과거의 의문을 일으켰던 그 파란 눈이었다. 우리는 신탁기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에밀리가 말했다. 그녀는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당신의 변호사를 통해 시도했지만 직접 승인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대학 비용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든이 덧붙였다. 그의 말투는 에밀리보다는 덜 공격적이었다. 당신이 설정한 조건들에 대해 우리는 25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당신이 미리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필은 그들을 조용히 살펴보았다. 그들은 잘 성장했다. 에밀리는 그의 길을 따르며 그가 의사로서 걸어갔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의 유전적 운명이 아님을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이드는 심리학 책을 들고 있었다.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그 자신의 가족의 불화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아무 말 없이 필은 책상 서랍을 열고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다. 6년간의 증거. 이 순간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신탁 기금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필은 차분히 말했다. 그 특정 조건으로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해야 할 거예요. 그는 봉투를 책상 위로 밀어 넣었다. 에밀리가 손을 내밀었으나 이든이 그녀를 막았다. 왜 떠났어요? 이든이 물었다. 6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엄마는 그게 탈진 때문이라고 했죠. 당신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필이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수술할 때의 정밀함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너희에게 거짓말을 해온 건 태어날 때부터였어. 에밀리의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다. DNA 결과서가 먼저 떨어졌고 그 뒤로 15년에 걸친 사진들이 쏟아졌다. 제게 오두막에서 찍은 크리스마스 사진들. 사설 탐정이 기록한 비밀 만남들. 속임수의 패턴을 보여주는 은행 명세서들. 사실은 나는 내 삼촌이야, 필이 말했다. 그들의 얼굴을 지켜보며 수년간 쌓인 거짓말들이 현실로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했다. 내가 찾고 있는 신탁 기금. 그걸 찾고 싶다면 엄마에게 물어봐. 매년 크리스마스를 잭 삼촌과 보냈던 이유를. 너희 할머니는 나머지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거야. 에밀리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고 그녀는 DNA 결과를 응시했다. 이드는 필의 책상을 붙잡고 있었다. 손톱이 하얗게 변했다. 그건 불가능해요. 에밀리가 속삭였다. 엄마와 잭은 내가 사라진 후에야 함께 했어. 이든이 물었다. 필의 웃음에는 유머가 없었다. 그 사진들의 날짜를 봐, 에밀리. 잭의 오두막 근처에 있는 베드앤 브렉퍼스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봐와 내 생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봐. 이드는 이미 수학을 하고 있었다. 심리학 훈련 덕분에 그들은 놓쳤던 패턴들을 볼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 여행들. 매년 오두막으로 가야 했던 엄마의 고집. 할머니 안젤라가 우리 아기 사진을 볼 때마다 우는 모습. 필은 말을 이어갔다. 내가 응급실 근무를 하던 동안 내 엄마는 병원과 협의해서 일정을 짰어. 에밀리는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그녀의 의학적 훈련이 체계적인 분석에서 드러났다. 이 DNA 결과의 유전적 지표들, 결론적이야. 2번 테스트했어. 필이 말했다. 한 번은 내가 15살일 때, 한 번은 내가 떠나기 전이었다. 결과는 동일했어. 왜 그때 그들을 직면하지 않았어요? 이든이 물었다. 그의 상담사로서의 본능이 드러났다. 왜 그냥 사라졌어요? 필은 그들의 시선을 맞추며 대답했다. 어떤 배신은 맞설 가치조차 없어. 내 엄마, 잭, 그리고 안젤라는 15년 동안 진실보다는 편안함을 선택했어. 나는 떠날 때 진실을 선택했지. 봉투에서 녹음 장치가 나왔다. 마지막 증거였다. 에밀리가 재생 버튼을 눌렀고 안젤라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채웠다. 그는 결코 쌍둥이가 그의 형제라는 걸 알면 안 돼. 그걸 알면 그가 파괴될 거야. 그 후 커스틴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잭은 조심했어. 크리스마스 오두막 여행은 완벽한 덮개였어. 에밀리는 녹음을 멈췄다. 손이 떨렸다. 모든 크리스마스 기억들이. 그들은 우리의 속임수를 유지하기 위한 기회였어. 필이 말을 마쳤다. 그래. 이드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심리학 책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엄마는 내가 사라졌을 때 안도했어. 그건 실패한 결혼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야. 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임상적이고 무감정했다. 그건 그들이 처음부터 해오던 대로 계속할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어. 할머니는 그 거짓을 유지하려고 도왔어.
모두를 보호하려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들의 배신을 돕고 있었던 거야. 에밀리는 미래의 의사로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DNA 결과를 정리했다. 이 유전자 지표들이 우리가 파란 눈을 가진 이유를 설명해. 내가 내 생물학 숙제를 도와줬을 때 불편해했던 그 유전적 불가능성. 2명의 갈색 눈을 가진 부모에서 6대 7의 확률로 파란 눈을 낳을 수 있다고 했잖아. 필이 옛날 공부 시간을 떠올리며 말했다. 하나가 사실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그 확률은 0이야. 사무실은 침묵에 잠겼고 그 침묵은 병원에서 들리는 멀리서의 소리들로만 깨어졌다. 에밀리와 이든은 그들의 깨진 현실 속에 앉아 있었고 필은 그들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신탁기금 리든이 드디어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비었다. 당신은 그 조건들을 설정할 때 그걸 알았던 거죠. 필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는 그걸 접근하려면 답을 얻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 진실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편안한 거짓보다 나아. 에밀리는 증거들을 보고 있던 중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럼 그 중에 진짜 있었던 건 뭐였죠? 처음으로 필의 임상적 태도가 조금 흔들렸다. 내 아버지가 되어준 모든 순간은 진짜였어. 생물학이 가족을 정의하는 게 아니야, 에밀리. 진실이 정의하는 거지? 그럼 이제는요? 이든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되죠? 필은 봉투를 가리켰다. 이제 너희는 엄마, 잭, 그리고 안젤라가 너희에게 준 적이 없는 걸 가지게 된 거야? 증거로 뒷받침되는 완전한 진실을 말이야. 그 진실을 무엇으로 할지는 너희 선택이야. 에밀리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들을 모았다. 우리는 이걸 처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필이 대답했다. 신탁기금은 준비되어 있을 거야. 너희 가족들처럼 나는 너희 선택을 강요하거나 조작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진실의 무게를 안고 사무실을 떠났고 필은 병원에서의 일상 소리 속에 홀로 남았다. 그는 한 번 더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고 개인적인 폭로와 관계없이 생명과 죽음은 계속될 것이었다. 진실은 그들의 가족 속에서 마치 통제된 폭파처럼 퍼져나갔다. 각 진실이 또 다른 거짓의 가면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커스틴은 필의 필라델피아 집에서 에밀리가 그녀에게 맞섰을 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다. DNA 결과들이 안젤라가 한때 난방 통풍구를 통해 비밀을 속삭였던 그 부엌 테이블에 퍼졌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에밀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15년간의 거짓말. 당신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 계획된 크리스마스 여행. 커스틴의 철저히 유지된 평정심은 깨졌다. 이해하지 못해. 잭과 나는 그만해. 이든이 끼어들었다. 그의 상담사 훈련이 드러난 채로 분노를 절제하며 말했다. 우리는 증거를 봤어요. 모두 다 오두막 영수증, 은행 명세서, 할머니의 공모. 우리는 사랑했어요. 커스틴은 약하게 변명했다. 누구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선택한 거군요. 에밀리의 웃음은 씁쓸했고 필의 웃음을 떠올리게 했다. 우리가 삼촌과 친해지게 두었죠. 아빠는 응급실 근무를 하셨고 그 일정을 짜는데 당신이 도왔잖아요. 그때 잭이 그 자리에 도착했다. 그의 자만심이 DNA 결과를 본 순간 흔들렸다. 이걸 누가 줬어? 우리 삼촌이요. 이든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실제로 아버지처럼 행동한 사람 안젤라는 다음이었다. 그녀는 쌍둥이가 녹음된 대화를 보여주자 그동안의 철저한 가면이 무너졌다. 그녀는 수년을 더 늙은 것 같았다. 자신의 목소리가 속임수를 설명하는 걸 듣고서 나는 모두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필은 정말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은 매우 행복해했어요. 우리는 행복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에밀리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안락함을 진실을 알 권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신탁 기금은 그대로였어요. 에밀리와 이탄은 다른 방법으로 학비를 마련했어요.
그것을 만지면 15년의 거짓말에서 얻은 열매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였거든요. 몇 달이 지나갔어요. 에밀리는 자신의 의학 공부에 더 큰 결심을 다져서 몰두했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탄은 가족의 트라우마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학 진료를 더욱 깊이 있게 진행했어요. 그리고 커스틴과 제키의 결혼은 드러난 진실로 인해 점차 무너져 갔어요. 15년 동안 이어져 온 거짓말로 맺어진 열정은 이제 그들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던 거짓말들이 폭로되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어요. 그게 가치가 있었나요? 이탄이 어느 날 가족 회의에서 물었어요. 안락함을 위해 진실을 거래한 걸까요? 편리함을 위해 진실성과 무결성을 거래한 걸까요? 두 사람 모두 허전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어요. 진실이 드러난 지 1년 후, 필은 서울의 조용한 식당에서 에밀리와 이탄을 마주하고 앉았어요. 두 남매는 그들의 분노, 슬픔, 그리고 상실감을 처리한 후였어요.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선택한 사람을 알고 싶다는 조심스러운 욕망이었어요. 나는 소아외과를 고려하고 있어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필의 반응을 살피며. 가족의 유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치유하고 싶어서요. 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차이를 이해했어요. 진실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 유산된 기대가 아니라 그게 지혜예요, 에밀리. 내 진료소는 가족 트라우마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탄이 덧붙였어요. 사람들이 거짓말 후의 진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돕고 있어요. 그것은 치료적이에요. 진실은 종종 그렇죠. 필이 대답했어요. 비록 그 진실이 깊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들은 가식 없이, 가짜 역할과 의무감의 무게 없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세 사람은 편안한 거짓말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의지로 연결되었어요. 서울에서 커스틴과 제키의 결혼은 끝났고 그들이 비밀의 온실을 벗어난 후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엔젤라는 용서를 구했지만 필이 알았던 대로 한번 묻혀진 진실은 파헤쳐지면 가시를 키우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신탁 기금은 그대로였어요. 그것은 이루어진 선택들과 지켜진 원칙들의 증거였어요. 에밀리와 이탄은 이제 필이 그 조건들을 제시했던 이유를 이해했어요.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진실로 가는 길이었어요. 너는 그렇게 떠난 걸 후회하니? 에밀리가 후식으로 말했어요. 대립 없이 필은 자신의 특유의 정확함으로 그 질문을 생각했어요. 일부 암은 완전한 절제가 필요해요. 깨끗한 경계. 감염된 조직이 남지 않도록. 이탄은 상담자의 통찰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염원의 접촉을 계속 유지하면서는 치유할 수 없죠. 정확히 필이 확답했어요. 나는 안락함보다는 진실을, 가식보다는 현실을 선택했어요. 마치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날 저녁 새롭게 이해한 바를 가지고 헤어졌어요. 필은 응급처치 단위로 돌아갔어요. 거기서의 순간적인 결단은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차이를 만든답니다. 에밀리는 의학 공부를 계속하며 개인적인 경험에서 형성된 관점으로 치유를 바라보았어요. 이탄은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찾는 여정을 돕는 일을 계속했어요. 병원 사무실에서 필은 자신의 의료 자격증 옆에 새로운 사진을 하나 두었어요. 거짓말로 만들어진 가짜 가족 사진이 아니라 에밀리와 이탄과의 조용한 저녁 식사를 담은 간단한 사진이었어요. 진실을 선택한 세 사람, 안락함보다는 치유를 선택한 세 사람. 그 다음 날 아침, 한 레지던트가 복잡한 외상 사례에 대해 질문을 했어요. 때로는 필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가장 어려운 진단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하게 만드는 진단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제대로 적용되면 항상 치유해요. 레지던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 속에 담긴 개인적인 의미를 모르면서도. 하지만 에밀리와 이탄은 알았을 거예요. 그들도 필처럼 거짓말이 가족을 갈라놓았지만 진실이라는 기초 위에 가족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결국 생물학은 필을 그들의 삼촌으로 만들었지만
진실을 선택한 덕분에 그는 그들이 이제 신뢰를 두고 선택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것은 의무나 속임수가 아닌 진실을 향한 그의 변함없는 헌신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 신뢰였어요. 에필로그 5년 후 서울의 유명한 병원 연례기부 행사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커스틴 마스터스, 두 번째 이혼 후 이제는 커스틴 마스터스만 남은 그녀는 군중의 가장자리에 홀로 서 있었어요. 그녀의 고급스러운 드레스는 밝혀진 거짓말들이 그녀를 얼마나 늙게 만들었는지 숨길 수 없었어요. 49세인 그녀는 60세 가까이 보였고 거짓말의 대가는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제 필의 조카가 된 에밀리 슈미트 박사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녀는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병원 역사상 가장 어린 소아심장과장 지연의 손이 샴페인 잔을 꽉 움켜잡았어요. 그녀의 딸, 민지, 이제는 강의 성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 영예에 대해 일부러 그녀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지연은 병원 뉴스레터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치 다른 낯선 사람처럼. 민지는 강 박사가 한때 이 병원에서 보여줬던 자신감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26세의 그녀는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고 깨진 환상에서 나온 결단력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의학은 민지가 말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한 강당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어요. 의학은 신뢰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과학, 방법론, 진실을 신뢰합니다. 진실 없이는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재윤은 불편하게 자리를 뒤척였어요. 그의 한때 운동선수였던 몸매는 부드러워졌고 수년간의 대가에 의해 자존심은 꺾였어요. 그가 한때 그렇게 열정적이었고 모든 거짓말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분류는 이제 진실의 무게 아래 무너졌어요. 지금 그는 부산의 작은 개인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서울에서 따라온 속삭임에 의해 그의 명성은 얼룩져 있었어요. 내가 의학에 들어간 여정은 민지가 계속 말했어요. 2명의 남자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한 명은 기술적 능력만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다른 한 명은 진실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진짜 치유의 기초라는 걸 보여줬어요. 지연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재윤과의 결혼은 진실이 드러난 후 2해를 채우지 못했어요. 15년 동안의 거짓말로 유지되었던 열정은 햇빛 아래서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사랑이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했지만 죄책감과 비난은 모든 순간을 오염시켰어요. 마지막 이혼은 돈에 관한 뜨거운 논쟁에서 일어났어요. 재윤의 성공적인 개인 병원에서 만들어졌던 그들의 편안한 생활은 그의 환자들이 불륜에 대해 알게 되면서 무너졌어요. 누가 자기를 속인 형제를 15년이나 속인 의사를 믿겠어요. 지연은 마지막 싸움에서 소리쳤어요. 우리가 함께할 자유를 얻으면 모든 게 완벽해질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행복, 재윤은 씁쓸한 웃음으로 자신의 망상을 되풀이했어요. 우리는 비밀 속에서 행복했어요. 지연. 강 박사가 응급실 근무를 할 때 우리는 행복했어요. 그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때 우리는 오두막에서 행복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저 즐거움을 위해 한 가족을 망가뜨린 2사람일 뿐이에요. 그들은 1년 후 이혼했어요. 열정적인 선언도 사랑을 위해 싸우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짜 결혼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서명만 있었어요. 재윤은 부산으로 갔고 자신의 명성을 피하려 했어요. 지연은 서울에 남아서 서서히 사라져가는 사회적 연결고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이제 민지가 청중의 주목을 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연은 그녀의 이기심이 무엇을 가져왔는지를 깨달았어요. 딸의 직업적 성공은 그녀가 공유할 수 없는 승리였어요. 모든 성취는 강 박사와 함께 축하되었고 강 박사는 민지의 의학 경력을 서울에서 조용히 지원하고 있었어요. 앞줄에 앉은 윤호는 아내 사라와 함께 있었고 그의 1살 된 딸은 그의 품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는 가족 트라우마와 배신 회복을 전문으로 하는 성공적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어요. 네 형, 민지가 윤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나에게 진정한 이해는 진실을 마주함으로써 얻는다는 걸 보여줬어요. 숨지 않고. 그의 일은 가족들이 배신 후 치유되는 걸 돕는 일이었어요. 그 일은 내 의학 윤리를 지키는 나의 의지를 다져줬어요. 엔젤라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3년 전에 제주도로 이사 갔고 속임수에 대한 그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했던 변명, 나는 가족을 보호했어요. 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쌍둥이는 최소한의 연락만을 유지했어요. 명절 카드와 윤호의 딸 사진을 가끔 보내며 그녀는 그 딸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어요. 마지막 줄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있었어요. 강 박사, 지금은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외과 과장. 그는 민지의 기조연설을 위해 특별히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54세인 그는 여전히 강한 인상을 주었고 성공과 진실은 죄책감이 전처와 형에게 남긴 흔적보다 그를 더 잘 보존했어요. 그 옆에는 시애틀에서 온 동료이자 2해 전부터 친구 이상의 관계로 발전한 박사 사라찬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관계는 의학에 대한 헌신과 절대적인 정직에 기초해 있었고 그의 과거에 형성된 속임수와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었어요. 응급외과에서 민지의 목소리는 강 박사의 그것과 같은 정확함을 지녔어요. 우리는 진실 외에는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환자의 생명이 정확한 정보와 명확한 소통, 그리고 변함없는 정직에 달려 있어요. 지연은 그 말들이 한때 강 박사와의 결혼 생활을 묘사할 수 있었던 시절을 기억했어요. 거짓말 이전, 재윤 이전, 15년간의 오두막 속의 거짓말들 이전에 그녀는 딸이 방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며 강 박사가 한때 보여준 권위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자랑스러워할 권리를 잃었다는 걸 알았어요. 연설이 끝난 후 청중은 리셉션 공간으로 이동했어요. 지연은 멀리서 민지가 강 박사와 사라를 끌어안고 윤호가 딸을 병원 이사회 회원들에게 소개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아이들은 이제 그녀와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멋진 연설이었어. 재윤의 목소리가 그녀의 뒤에서 들려왔어요. 그도 나이를 많이 먹었고 한때의 잘생긴 모습은 이제 후회로 무거워졌어요. 그녀는 강 박사처럼 그대로야. 그녀는 그렇게 선택했어. 지연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녀에게 무엇이 되어선 안 되는지 가르쳐줬어.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고 한때 무엇이든지 바칠 만한 열정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어요. 재윤은 먼저 눈을 돌려 출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는 작은 부산병원으로 돌아가는 긴 운전이 필요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한때 했던 복잡한 수술 대신 일상적인 사례들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방 건너편에서 강 박사는 병원 이사회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응급외과는 그의 지도 아래 응급 치료를 혁신적으로 바꾸었고 서울의대는 그의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싶어 했어요. 성공. 지연은 씁쓸하게도 그가 성공을 거두는 동안 자신과 재윤은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엄마의 지연은 돌아서서 윤호가 그녀 뒤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조용히 움직이는 법을 배웠고 그것은 그의 치료 접근 방식의 일환이었어요. 그의 딸은 그의 품에서 잠시 흔들리며 재윤의 눈을 닮은 파란 눈을 깜박였어요. 안녕, 윤호. 그녀는 거의 알지 못하는 손녀를 안고 싶다는 충동을 참았어요. 진료소 확장 축하해요.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고 아마도 고객과 대화할 때 쓰는 같은 톤이었어요. 우리는 많은 가족들이 비슷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비슷한 상황이라. 지연은 씁쓸한 감정을 느꼈어요. 배신을 묘사하는 그런 임상적인 용어가 참으로 차가워 보였어요. 그녀는 윤호가 딸을 향해 손을 내밀며 완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아이들이 그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때를 떠올렸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어요. 에머와 제대로 만나보실래요? 윤호의 표정은 여전히 중립적이었어요. 사라와 이야기해볼게요.
우리는 딸의 삶에 누구를 들여보낼지 신중해요. 신뢰는 얻어야 해요. 지연은 그 말이 아이러니하다는 걸 느꼈어요. 자신에게는 신뢰를 요구하는 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그저 자기가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로질러 들려왔어요. 그녀는 고위 외과 의사들과 심장 수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강 박사처럼 소아외과를 전공했지만 외상 대신 심장학을 선택했어요. 때로는 치유가 손상된 조직을 완전히 교체하는 걸 필요로 해요. 그녀가 말하고 있었어요. 너무 손상된 것을 고치려 하는 것은 문제를 더 오래 지속시키는 것일 뿐이에요. 그 의학적 은유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지연은 출구 쪽으로 걸어가며 이 행사에서 늘 그 자리에 앉던 엔젤라의 빈자리를 지나쳤어요. 그녀의 전 시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피해의 상기였어요. 플로리다에서의 엔젤라는 고독하게 살고 있었고 자원봉사 활동과 결코 성공하지 못한 구속 시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가 쌍둥이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들은 여전히 답장이 없었어요. 그녀는 치료에서 자신을 설명하려 했지만 치료사의 대답은 불편할 정도로 직설적이었어요. 당신은 잘못된 사람들을 보호하기로 선택했어요.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했는데요. 당신의 죄책감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병원을 나서면서 서울의 저녁 공기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기운을 풍기고 있었어요. 지연의 아파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곳이었지만 강 박사와 함께 살았던 집이나 재윤과 짧게 살았던 집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녀의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은 사회적 연결이 축소되면서 고통을 겪었어요. 사치스러운 디자인 서비스를 지불할 수 있는 여성들은 장기적인 속임수로 알려진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전화에는 민지로부터의 연설 성공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 업데이트들은 강 박사와 사라에게 갔고 이제 민지가 신뢰하는 어머니 같은 인물이 되었어요. 윤호의 전문적인 거리두기도 민지가 허락한 유일한 접촉이었어요. 도시 반대편에서 재윤은 자신의 겸손한 뉴저지 집에서 술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의 새로운 진료소는 생활을 제공했지만 그의 이전의 성공과는 거리가 있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따라온 환자들은 점차 떠나갔고 그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의 명성도 함께 흩어졌어요. 그의 동료들의 아내들은 그를 경고의 대상처럼 여겨 멀리했어요. 그는 쌍둥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것은 전혀 성공하지 못했어요. 민지는 모든 연락을 거부했고 윤호는 최소한의 직업적 예의를 지켰지만 엠마는 그를 가족 역사에서 경고의 예시로만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명확히 했어요.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윤호는 마지막 진지한 대화에서 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강 박사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당신은 그 반대를 보여줬어요. 쌍둥이들의 신뢰기금은 마침내 25세가 되어서야 개방되었지만 여전히 손을 대지 않았어요. 민지와 윤호는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경력을 쌓았어요. 속임수의 결과로 얻은 것을 거부하며. 그 돈은 강 박사의 변호사에게 관리되고 있었고 그것은 선택과 결과의 증거였어요. 리셉션에서 강 박사는 아이들의 성공을 조용히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어요. 민지의 외과 기술은 그녀가 그 나이에 가졌던 강 박사보다 뛰어났어요. 윤호의 통찰력은 다른 사람들이 배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그들은 편안함보다는 진실에 기반을 두고 삶을 쌓아갔어요. 강 박사가 했던 것처럼. 서울로 돌아갈 준비됐어. 사라가 물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들의 관계는 트라우마 수술실에서 시작되어 공유된 가치에 기반을 두었고 배신 이후에도 신뢰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어요. 거의. 강 박사는 대답했어요. 크리스마스를 위한 세부 사항만 확인해야 해. 크리스마스. 한때 속임수의 계절이었던 그때는 되찾아졌어요. 쌍둥이는 서울로 와서 엠마와 함께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보낼 거였어요. 오두막 여행도 없고 편리한 응급실 근무도 없고 숨겨진 의도도 없었어요. 그저 진실로 지어진 가족, 생물학이 아닌. 그날 밤
지연은 옛 사진들을 보았어요. 민지의 의대 졸업식, 멀리서 참석했던 그 순간. 윤호의 결혼식, 그 자리에서 그녀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강 박사는 민지를 대신하여 신랑이 되어 그 길을 함께 걸었어요. 엠마의 출생 공지, 윤호의 조수에게서 받았어요. 그녀는 재윤과 함께 했던 시간 동안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어요. 열정, 흥분, 비밀스러운 사랑의 짜릿함. 하지만 그녀는 결국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잃었어요. 존경, 신뢰,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가족의 유대. 재윤은 자신의 작은 진료소에서 먼 관계를 맺은 아이들과 이미 영원히 얼룩진 명성 속에서 자신이 겪은 결과들을 바라보았어요. 열정이 어떤 대가도 치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 관계는 그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대가가 컸어요. 엔젤라는 플로리다 콘도에서 그 이전의 사진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속임수 전, 선택 전, 잘못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옳은 사람들을 희생했던 그때. 그녀의 정당화 시도는 해마다 약해졌어요. 그러나 시애틀에서 강 박사는 또 다른 트라우마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의 수술팀의 성공률은 새로운 기준을 세웠어요. 사라와의 관계는 직업적인 만족에 개인적인 기쁨을 더해주었어요. 아이들의 방문은 진실한 관계의 편안함을 가져다 주었어요. 민지는 승리한 연설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면서 강 박사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이사회가 당신의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싶대요. 상담해 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강 박사는 대답했어요. 너무 자랑스럽다, 민지. 너의 성공만이 아니라 그것을 진실 위에 쌓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윤호는 엠마를 재우며 생물학적인 아버지와 전 부모와의 직업적 거리를 유지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의 진료소는 사람들이 이해하게 돕고 있었어요. 가족은 생물학이나 사회적 기대가 아니라 선택, 진실, 그리고 일관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필라델피아, 시애틀, 뉴저지, 플로리다에 걸쳐 밤이 내렸어요. 네 곳에서 오래전의 한 선택의 결과들이 뚜렷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속임수를 선택한 이들, 지연, 재윤, 그리고 엔젤라에게는 매일매일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새로운 기억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의 신뢰를 깨트린 후 어떤 변명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어요. 진실을 선택한 이들, 강 박사, 민지, 그리고 윤호에게는 매일매일 그들이 쌓은 확고한 기초 위에 세운 삶의 조용한 만족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치유가 용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정직에 대한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강 박사가 항상 알고 있었던 진실은 외과 칼날과 바늘이 동시에 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병든 조직을 잘라내면서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 어떤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지만 왜 그런 상처가 생겼는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결국 모두가 선택한 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 상상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얻은 결과대로. 아마도 그것은 가장 진정한 형태의 정의였어요. 자신의 결정을 살며 그에 따른 결과를 겪는 것이. 이 이야기는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지만 교훈은 변함없었어요. 진실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편안한 거짓말보다 더 강한 기초를 쌓아요. 강 박사의 외과 원칙은 삶과 의학 모두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진단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살펴보게 만드는 진단이다. 때때로 그 진단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되기 위해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그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